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출입니다. 오늘 857강이죠. 이건 저번 시간에 854강하고 856강에서 했고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낙찰자 그리고 법정기상권 요 부분하고 기상권 등기와 법정기상권 요 부분을 오늘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이렇게 당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854강, 잠시만요. 요거를 제가 좀 수정을 좀 할게요. 854강, 856강. 이걸 내야 되겠네. 이걸 안 넣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거 5번, 6번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교재 구매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그 다음에 8월부터는 가격 인상이 됩니다. 220만원으로요. 근데 이제 이게 휴가 때문에 기다리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연장을 했어요. 원래는 8월, 7월부터 220만원 하기로 했는데 휴가 때문에 조금 휴가비 받아서 구매하신다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있으니까 문자로 주시고요.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캡처 하셨다가 필요하신 분, 아이고 이게 왜 나오지? 캡처 하셨다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재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요. 휴대폰 번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정말 전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요 물건을 보다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 물건은 이걸 좀 지우고 물건 하나는 29명이 공동으로 입찰한 거고요. 또 하나는 서울 모 학원에서 법인 명의로 낙찰받은 물건이 한 이건 50명. 요건 50명이 단체로 들어갔던 물건이고요. 요 물건은 29명이 입찰한 물건이에요. 모 학원에서. 뭐 무슨 학원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그 맨 앞에 있는 성함을 보니까 제가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그 한 분은 알겠더라고요, 제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옛날에 조금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이름을 딱 보니까 뭐 기억으로 시작하는데 좀 이름을 날렸던 사람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름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이 2012년부터 진행됐거든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5년이죠. 그러면 13년이라는 세월을 29명이 이렇게 지금 뒤지게 지금 똥 싸고 있습니다. 그죠? 29명이 뭐 여기저기서 뭐 화성시에서 안산시에서 수원시에서 뭐 광명시에서 따로따로 야 우리 이거 들어갑시다라고 모르는 사람끼리 들어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모임이 있어서 뭔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단체로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학원이라고 추정이 돼요. 학원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2012년도에 낙찰을 받아놓고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볼게요. 그리고 요것은 2021년도에 낙찰을 받아놓고 이것도 지금 거의 한 5년이 돼가고 있어요. 해결도 못하고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땅, 팔 수도 없는 땅을 팔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공시지가는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5년 동안 이자 낸 게 뭐 한 원금의 50%는 되겠죠. 그죠?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사건 번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열람해 보십시오.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이 물건입니다. 2012년도에 토지만 낙찰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을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어떤 사연으로 삐끗덕거렸어. 그래서 다시 또 건물이 또 나오는 거야. 이 얽힌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모르면 법정이상을 하지 마세요. 경매사령관은 법정이상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정이상은 100% 깨진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100% 깨집니다. 깨지긴 깨지는데 잘못 낙찰 받으면 뒤져요. 뒤져. 말 그대로. 존버해야 됩니다. 존버. 이렇게 15년 동안 존버해야 된다니까요. 마음고생, 몸고생, 돈 써가면서 이 생쇼를 해야 돼. 생쇼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뭐 이 부위의 뭐 시세 차익이라든가 시세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분께 조사해 보십시오. 자, 그럼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빼고, 자, 여러분들 내가 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어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저당권자가 자기 담보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또 지상권을 설정하죠. 그럼 이것은 보통 담보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뭐 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상권이에요. 저당권자이면서 지상권자가 토지에 설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건물을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이 지상권자의 또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됩니까? 뭡니까 여러분? 답이 뭐예요? 이것은 민법이 아니라 공법 부분입니다. 공법. 제가 지금 오늘 민법하고 공법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된다. 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개발행 허가랑 똑같죠? 건축은 꼭 개발행 허가라니까. 건축물의 건축, 그죠? 공작물의 설치, 그죠? 토지의 형질 변경, 뭐 그런 것들, 토지의 분할, 그죠? 물건을 쌓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은 다 개발 행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이 저당권자나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개하수. 제가 이거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동의를 필요한지 여부에서 필요 없다, 그죠?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 지상권자나 저당권자의 허락은 필요 없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법으로 넘어와 버리면 달라져요. 얘기가 민법으로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네 문제를 낼 거예요. 이 네 문제를 다 맞추신 분들은 제 강의 앞으로 안 들어도 돼요. 지금까지 강의 안 들어도 돼요. 법정기상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 자, 이제 민법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법이었고, 여기까지는 공법이고, 자, 민법으로 넘어와서, 자,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저당권자가 담보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지상권이에요. 그냥 여러분 지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담보권자가 설정한 지상권이라고 해서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상권을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토지만을 낙찰을 받았어요. 토지만 낙찰을 받았어요. 2010년에. 아까 그 사례를 제가 지금 그대로 옮겨 드리는 거예요. 밑에 쭉 설명해 드리겠지만 2013년에 토지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토지만 낙찰을 받고 보니까 옛날에 여기가 9억이 있었어. 1층짜리 단층짜리가 있었어. 그런데 토지를 낙찰 받을 쯤에 건축 허가권이 있었고 건물이 막 5층까지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어. 낙찰 받을 쯤에. 낙찰 받고 있는 쯤에 건물이 신축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 토지 낙찰자는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는 전제합니다. 물론 성립이 안 돼요. 이 물건은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상권자가 동의를 설령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이제 신축이 됐죠. 그죠? 건물이 신축이 됐어요. 그래서 건축업자는 못 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건물에 가압류를 합니다. 물론 촉탁등기를 했겠죠. 촉탁등기를 했어요. 건물 공사업자가 이 소유자 명의 된 건물을 촉탁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가 못 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건물에 가압류를 했죠.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토지 낙찰자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정이상 성립되지 않으니까. 그죠? 토지 낙찰자는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겠죠. 그죠? 그래서 등기부에 딱 하니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이 딱 제기가 됐습니다. 판결을 받아서 또 확정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등기부에 기재가 됐겠죠. 그럼 이것은 말소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 건축업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가압류권자가
임차인을 여기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가압류가 있고, 그죠? 가압류가 건물, 지금 건물만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는 그래서 낙찰받은 상태로 있고,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어. 그럼 임차인들은 후순위죠. 이 임차인들은 대항력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낙찰자가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그죠? 철거 소송을 진행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이 건물을 다시 경매를 청구하게 됩니다. 경매를 청구한 이유가 뭘까요? 이 토지 낙찰자가 이 건물도 싸게 먹으려고. 왜? 현재까지는 이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뭐 인수할 권리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 낙찰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토지 낙찰자가 원래 건물을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됐어요. 골치 아픈 문제. 이 토지 낙찰자가 이걸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누가 딱 끼어들어 가지고 그죠? 중간에 누가 딱 끼어들어가 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낙찰자가 누군가 봤더니 가압류권자예요. 그리고 여기 임차인으로 등재된 사람이에요. 가압류권자이면서 임차인으로 등재된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낙찰자가 싸게 먹으려고 뭐 진짜 이 10분의 1 토막 나면 싸게 먹으려고 했던 건데 중간에 끼어드는 거 진짜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속된 말로 좆된 겁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이 가압류권자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됐잖아요 이제 그 가압류권자가 그죠? 서땡땡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낙찰 후에 임차인들을 막 집어였어요 이렇게 임차인들 먼저 집어넣었어 그죠? 이 임차인들 금액의 합계가 한 5억 3천 정도 되더라고요. 5억 3천 정도 돼. 그러면 5억 3천 정도 되는데 이 임차인 들어온 사람들도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요것은 이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또 경매 넘어가서 낙찰자라든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인수해야 된다? 법정이상 성립하지 않는데? 인수해야 된다? 인수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자, 건물 낙찰자가 인수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개하수. 개하수입니다. 인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다시 이 토지 낙찰자가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다시 이 건물을 경매를 청구했겠죠. 경매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지금 한 10분의 1까지 빠졌습니다. 누가 낙찰을 받을까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5억이 있는데 과연 이 낙찰자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낙찰을 받겠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한다고 하면 낙찰 안 받겠죠.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5억이 있어. 건물 낙찰자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인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문제 냈죠. 인수 안 해도 된다. 이 사람은 개하수라고. 그러면 낙찰 후에 또 문제점이 생길까? 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이 임차인들한테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낙찰자 재산에 대해서 못 받은 임차 보증금을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 물건이죠.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께. 공유자가 29명입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뭐 학원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자, 2012년, 2014년,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있는 물건 2019년 같은 물건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15년 동안 거의 약 15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게 2012년 당시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근저당 있죠. 그죠? 근저당 있죠. 또 여기도 토지 건물, 토지에도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2011년 당시에는 근저당이라는 것은 이 지금 경매 낙찰 시에는 지금 건물이 이렇게 완성됐거든요. 건물 완성 시에는. 그럼 이때는 제가 보니까 이성사진을 보니까 조그만 단층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층 건물을 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단층 건물을 허물고 이 건물을 진 거야. 만약에 1층 건물이 계속 있었다면 소유권이 좀 매매를 됐으니까 83년도에 소유권 보존이 됐으니까 1층 건물이 2009년에 매매가 됐죠.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죠? 건물이 만약에 동일 규모라고 한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은 있었죠. 자, 건물이 있었어요. 9억이 있어서 단층짜리가. 그죠? 그 다음에 토지에 동일 저당권자의 담보지상권이 설정돼서 토지에도 그죠? 말씀드렸죠? 지상권 근저당권자가 설정 같은 날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지상권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또 같은 2011년도에 같이 토지하고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때는 단층 건물이 존재했어요. 단층 건물에 저당권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경매가 진행될 당시에는 건물이 헐어졌겠죠. 그리고 단층 건물이 허물고 이렇게 5층짜리 건물로 지금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건물이 없는 상태, 단층짜리 건물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도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매각됐다면. 그런데 건물이 지금 때려 부서지고 기존의 건물이 때려 부서지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인정이 안 되죠. 왜? 규모가 다르니까. 규모가 다르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 시 법정지상권이 성립 여부에 대해서 그죠? 지상권자의 건축에 관한 승낙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 취득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에서는 지상권자의 허락은 필요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개발행 허가를 할 때. 그럼 건축과 똑같은 거예요. 개발행 허가를 하자 할 때는 지상권자의 허락은 필요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담보지상권자의 그래 건물 지세요 라고 허락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예스다, 노다,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고 찍은 분도 하수,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신 분도 하수. 왜? 다르죠? 달라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이라면 법정지상 성립하지만 동일인이 아니라면 법정지상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예스다 노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스다 노다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맞죠? 민법에서는 공법에서는 개발행 허가를 할 때는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동의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공법에서는. 하지만 민법으로 가면 법정지상권을 논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요. 이 지상권자도 물건이잖아요. 그죠? 물건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자, 이거 오늘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아까 2011년 3월 달에 이렇게 2010년 위성사진 보니까 단층짜리 건물이 있었죠. 그리고 2011년 위성사진을 보니까 없었어. 그런데 2012년 보니까 경매가 낙찰될 쯤 보니까 거기 건물 다 지어졌었어. 그러면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 인정되고 왜? 잔금 납부할 때까지만 건축물로서 요건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잖아요. 그 때문에 법정지상권 인정될 수 있잖아요.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지상권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2014년으로 옵니다. 드디어 이제 아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2년 후에 토지는 매각제, 건물만 매각으로 다시 이 경매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근린주택 거의 다 완성됐죠. 그죠? 토지는 매각 제외. 아까 토지는 이미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다른 그 29명이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는 매각 제외, 건물만 매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을 토지 소유자들이 낙찰 받은 사람들이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린 거야. 중간에 브레이크가 딱 걸렸어요. 누군가 낙찰을 받았어. 원래는 토지를 낙찰 받은 아까 그 사람들이, 그죠?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서, 그죠? 건물에 가처분을 하는 거죠. 그죠? 가처분해서 건물을 강제 경매하려고 했던 건데 누가 딱 중간에 서땡땡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가압류권자죠. 서땡땡이라는 이분이 가압류권자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땡땡이라는 분이 건물에 못 받은 공사대금이 있으니까 가압류를 신청한 거예요. 여기다 가압류를 넣은 거예요. 제 판단은 그래요. 저는 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등기부만 가지고 유추해보는 거예요. 또 사건의 흐름상 유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경매를 청구한 사람도 이 토지 소유자들이 아니라 서땡땡이라는 분이죠. 가압류의 본압류,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한 거죠. 그죠? 가압류의 본압류 이행으로 경매를 청구한 겁니다. 그죠? 경매를 청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경매를 청구할 당시에도 임차인들은 있었어요. 아우 뭐 1억, 2억. 뭐 근데 또 여기 또 서땡땡님이 뭐 또 2억인데 똑같은 사람들하고 제가 등기부를 떼봤어요. 근데 이때 뭐 이 당시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죠. 다들 인도명령 대상이죠. 그리고 아까 서땡땡이라는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사업자 겸 못 받은 돈의 어떤 주인이겠죠. 그분이 경매를 신청하고 그분이 낙찰을 받았어. 다시. 원래는 경매학원에서 경매학원이 아니 29명이 낙찰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낙찰을 본인들이 못 받고 이게 뭐 이제 건물이 이제 11억인가 봐요. 쭉 떨어져가 본인들 생각은 한 뭐 1억까지 떨어지면 본인들이 낙찰 받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왜? 아까 등기부에 보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해서 강땡땡님 왜 29명 그죠? 청구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서땡땡님이 본인이 경매를 청구해놓고 본인이 낙찰을 받았어. 본인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2015년 4월 6일 날 서땡땡님 소유권 이전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그럼 이제 이 토지 소유자들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기들이 낙찰을 10분의 1로 떨어지면 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 한 7억이 확 받아가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10년이 지난 2019년 61211이거든요. 10년이 지난 지금 공유자 20명이 경매 청구를 했습니다. 자, 경매 청구를 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경매 청구를 했겠죠. 현재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똑같은 물건이에요. 자, 이때 또 마찬가지지만 2014년하고 마찬가지로 토지는 매각 제외. 왜? 토지는 29명이 공유로 돼 있으니까 2012년에 받아놓고, 그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이 29명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한 거야. 그렇지만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도 이런 상황까지 예측을 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법정이상권 반드시 깨지는데 반드시 깨집니다. 법정이상권.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끝까지 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후회 엄청 하실 겁니다.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아까 서땡땡이라는 님이 낙찰을 받고 소유자는 누구예요? 소유자는 서땡땡이라는 분이죠. 채무자도 서땡땡이라는 분이고, 그죠? 그런데 이 서땡땡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아놓고 아까 뭐였어요? 공사업자라고 제가 추정을 하지만 증거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추측만 할 뿐이에요. 저는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서땡땡님이 낙찰을 받아놓고 이렇게 임차인을 잔뜩 집어넣어 버렸어. 아까 처음에 압류 다음에 임차인을 집어넣은 사람들은 압류가 말소 기준 등기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지만 이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안 걸려 있어요. 등기부에. 다만 건물 철거 및 소유권 이전 토지 인도 그것만 걸려 있거든요. 그건 인수죠 무조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임차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임차인들이 바보냐? 바보 아니거든요. 바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 다 전개된 게 아시죠 이제.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 건물을 누군가는 낙찰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이 건물이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이 건물이 지금 11억 4천짜리가 쭉 빠져가지고 1억 3,500까지 떨어졌어. 1억 3,5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과연 누가 낙찰 받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 낙찰 받을 거예요 이거? 받을 거냐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문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문제 들어가요. 자, 문제 두 번째죠. 아까 제가 첫 번째 냈으니까 문제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건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자, 누군가는 자 이걸 낙찰을 받았다고 합시다. 누군가는 이게 5억 보증금 합계가 5억 3천이에요. 5억 3천. 누군가는 낙찰을 받았을 거 아니야. 만약에 이 29명이 강땡땡님 왜 29명? 28명이지 그러면? 강땡땡님의 29명이지 8명 모르겠네. 어쨌든 뭐 하여간 3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이 5억 3천을 인수해야 된다? 인수 안 해도 된다. 자, 인수해야 된다. 아니다.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철거할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 이 건물 낙찰자는 토지가 있고요. 건물 낙찰자는 이 임차인들을 인수해야 된다. 법정이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건물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인수해야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1번이 답이라고 하니까 1번 찍었어요? 1번 찍으신 분들은 개하수. 건물 낙찰자는 이 5억 3천을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낙찰자들은 옛날에 얼마 낙찰 받았죠, 이걸? 초창기에 얼마에 낙찰 받았어요? 16억에 낙찰 받았네? 자, 계산해 봅시다. 초창기에 12년 전에 16억 플러스 1억 3천 1억 플러스 이거 5억 3천 플러스 지금까지 15년 동안 지출된 이자. 그럼 이 원금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죠? 원금 쪽 나갔거든요. 10년 쪽 나갔으면 그럼 16억 20억 21억 16억 더하면 얼마예요? 37억이네?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37억 될까요? 여러분 뭐 호갱노노나 아니면 뭐 저기 부동산 플래닛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근처에 같은 규모의 건물이 얼마에 매매가 되는지. 과연 37억이 될까? 된장 15년 기다려가지고 본전이요. 본전도 뽑으면 다행이지. 오히려 지금까지 낸 이자
마음고생, 물어줘야 될 돈. 오히려 시세는 저는 몰라요. 시세는 모릅니다. 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번 나가봅시다. 자, 그럼 이 건물 낙찰자는 그죠? 제가 아까 건물 낙찰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 임차인. 자, 정리해볼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토지가 있죠, 건물이 있죠. 자, 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근데 여기 임차인이 있어. 임차인들이 한 5억이야. 자, 누군가 이걸 건물을 낙찰받았어. 건물만. 토지는 A 거야, 그대로. 그죠? 건물은 B 거야. 근데 B 것을 누군가 C가 낙찰받았어. 그럼 이 C는 이 임차인들을 인수를 해야 된다. 아니다, 안 해도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인수해야 된다, 맞죠? 이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 토지 소유주는 이 임차인들을 건물 임차인 인수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안 해도 되죠. 토지 소유주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 건물의 임차인은 토지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토지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한 것이지 건물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계약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핀도가 딱 틀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핀도가 틀어진다니까요. 건물 소유주에게는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 임차인들은.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배당 다 받지 못한 것들은 이 토지 소유주한테는 어차피 철거 명령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인도명령 및 건물 퇴거 및 철거 수송을 진행해서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낙찰자인 C한테는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이 C한테 끝까지 자기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받아낼 수 있습니다. 숨겨낸 재산까지. 그러니까 어느 누가 바보 미친놈이 이 임차인이 잔뜩 있는 임차인 이런 거 법정이상 성립하지 않는 이런 거 입찰하면 뒤진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에 들어가도 이런 물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있는 재산까지 다 날릴 수 있다니까요. 돈 괜히, 그죠? 돈 괜히 낙찰 1억도 만약에 내가 1억 3천에 낙찰받았어. 박영춘에 낙찰받았어. 1억 3천도 돈 꼬라박아야 되고, 이 임차인들 못 받은 배당금들 5억 3천 내가 또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임차인이 잔뜩 있는 이 건물을 뭐 특수물건만 해서 그러더라고요. 이걸 뭐 낙찰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네. 뭐 계속해서 법인 명의로 받아가지고 뭐 계속해서 뭐 박군이 어쩌니 뭐 나 진짜 미치겠어, 미치겠어. 그걸 이런 걸 특수물건반이라든가 블루오션 반에서 강의를 감히 합니까? 그러니까 경매학원사에서도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15년이란 세월을 60대에 낙찰 받았으면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이, 그죠? 여기에 보니까 뭐 50 몇 년생도 있고 그러다가 등기부 띄워보니까 딱 29명 중에 미쳐버리는 거지 진짜. 여기에 뭐 5천만원 투자한 분도 계실 거고 1억 투자한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잘못하면 이 29명이 또 낙찰을 받게 되면 이것까지 또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어디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강의 잘 들으세요. 혹시 관련된 분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이걸 낙찰 받으려면 혹시 신용불량자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낙찰 받으라고 하세요. 예? 자, 문제 3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죠? 낙찰자가 C야. 이 임차인들은 어차피 이 토지 소유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 낙찰자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그죠?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서 보증금 끝까지 받아낼 수 있어요. 이 사람 숨겨놓은 재산까지 다 추적해서 압류 걸고 가압류 걸고 본압류 청구해서 이 사람 재산 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최대 피해자는 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낙찰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거 함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아이고 웬 떡이야. 법정이상권, 어?
그리고 여기 29분 계시죠? 29분 중에 29분이 또 공동으로 이 건물을 낙찰받으면 29분 전체가 다 또 소송에 휩싸입니다. 5억 3천 물어줄 생각하시고 낙찰 받으세요. 아셨죠? 대항력인 임차인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 씨한테 끝까지 숨겨져 있는 재산을 투독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4번 한번 낼게요. 제가요. 근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법정이상 성립하는가? 뭡니까 이거? 예? 성립해요? 나와있죠 여기.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366조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 소꼭 나와있죠. 보세요. 판례 저 불로소기에 나와있습니다. 없으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개발행위 허가 시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이것은 공법의 문제죠. 공법의 영역이죠. 허가 받을 때는 지상권자 동의가 필요 없어요. 저당권자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으로 딱 넘어와 버리면 문제가 브레이크가 생긴다니까. 그죠? 법정이상 성립 안 돼요. 그죠? 그죠? 법정이상 성립 안 됩니다. 법정이상 성립된다고 하면 토지에 저당권자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요. 잠깐 멈출게요. 어디까지 했죠? 자, 개발행위가 근저당 및 이거 했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자, 민법과 공법을 조금 이렇게 아우르고 또 임차인까지 또 임차인의 구제 방법까지 또 건물을 대항력인 임차인이 있을 때 건물의 임차인의 구제 방법까지 그리고 뭡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 임차인들은요.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 못합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대항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 및 건물 태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면 누구한테? 낙찰자 C한테 자기를 돈을 받아내야 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이것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판례를 제가 좀 연관 판례를 몇 개 더 했는데, 연관 판례도 불러오신 게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왜 오늘 사실은, 이 강의를 계속 했냐면, 854강, 856강, 7강, 이제 오늘까지 857강이죠. 3강에 걸쳐서 요거 점유권과 법정이상권, 소유권과 법정이상권, 원시취득과 법정이상권, 미등기 건물과 법정이상권 너무나도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잘못 알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강의하는 사람도 다 개하수들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의하는 사람들 다 개하수예요. 뭘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강의하는 거야. 뭐 법정이상권은 도대체 어쩌고저쩌고. 아 정말 진짜 돌아볼 것 같아 진짜. 제 강의가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구독자가 많이 안 늘어나는 건 저도 알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요즘 뭐 진짜 솔직히 하루 10명씩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진짜 지금 이제 14,000 한 100명? 조금 있으면 14,200명까지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거 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어떤 임차인들의 어떤 그 구제 방법들 그리고 토지 소유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죠. 그죠? 지상권 등기와 법정이상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좀 인기를 좀 얻기 위해서 이제 좀 저도 시사적인 것들을 좀 강의를 할 거예요. 조금씩 이제 중간중간 섞어가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2025년 6월 27일 날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죠. 요거 이제 Q&A 금융감독원에서 그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들 총량제를 실시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지 구독자가 팍팍 늘어나고 일반인들이 막 조회수가 나중에 이제 늘어난단 말이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 강의가 사실 너무 지식 전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구독자도 안 늘어나고 조회수도 이렇게 뭐 생각대로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저 개인적으로 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간혹 섞어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구매 여러분들 제가 7월 중순경에 220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괜히 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진짜 공부하십시오. 평생의 무기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이 쉽냐 부동산이 쉽냐, 주식은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주식은 진짜 95%가 다 손해봅니다. 주식은 95%가 다 손해봐요. 주식하지 마시고 저같이 선수만 하십시오. 주식은. 그죠? 제가 종목 하나 추천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요거 할 때 제가 7월장을 대비한 한 최소한 30% 먹을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추천을 해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